강풍을 동반한 최대 300mm 장맛비가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전망됐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도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민주당 단독 원구성 강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별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요직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삼바 분식 회계 의혹을 전담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임명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 상태가 고려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결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재계의 임금과 물가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은행의 예대마진 점검을 압박했습니다.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로 보이는 앞바다 펄 속에서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인양 작업은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쇼핑몰을 장거리 폭격기로 공격해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폭격 전 G7은 러시아 추가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아주 요란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소낙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돌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비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청계천엔 세찬 바람과 함께 거세게 비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그라들었고요. 기상청은 자정을 전후로 빗줄기가 굵어지며 본격적으로 폭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에선 오전에 나무가 잇따라 쓰러져 일대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빵 하는 소리하고 해서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전에다 전화를 해서 바로 복구는 됐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경기도 화성호에서는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이 강풍에 보드가 뒤집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런 요란한 날씨가 며칠 갈 거란 거죠?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간 지역에는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다며 경고했습니다. 낮에는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과 전북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됐는데 기상청은 오늘 밤 내리는 폭우보다 더욱 강할 것이라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날씨가 종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위도 좀 일찍 찾아온 것 같고요. 어제 그제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비가 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후덥지근하기만 합니다. 요즘 날씨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쉬는 시민들. 과일을 먹으며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열대야가 6월, 게다가 이틀 연속이나 찾아오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너무 더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옥상도 갔다가 밤에 그 텔레비도 보다가 그리고 날씨하고 그래요. 그런데 덥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자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피합니다. 비가 올지 예상도 못해 우산도 없는 학생들. 대신 돗자리를 비옷처럼 몸에 둘렀습니다. 돗자리 용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오늘 기상청 일기예보엔 비, 바람, 열대야가 다 있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강풍이 지속되겠습니다.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의 중심에 있는 건 확장된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비구름대를 만듭니다. 그 위로 저기압까지 통과하면서 더위와 바람은 더 세집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이른바 구름이불은 때이른 열대야를 불러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는 날씨에 피해 대비도 더 철저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허용했습니다. 2020년 10월 형이 확정돼 재수감되고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요? 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당뇨병 합병증 치료를 위해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6시쯤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잠시나마 수용자 신분을 벗게 됩니다. 수원지검은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석방기간은 오늘부터 3개월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밤 귀가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네, 이 전 대통령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진 않고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머물면서 치료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일반 환자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정지란 말 그대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만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형 집행정지 3개월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바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하고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 약 14년을 채워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에 호주 총리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 행사엔 김건희 여사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스페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잠시 뒤 마드리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상대는 호주의 알버니지 총리로 정해졌습니다. 호주는 쿼드 가입국으로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행한 참모진들과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나토의 신전략 개념의 핵심 내용은 중국의 안보 위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지원을 재확인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앞서 공군 1호기에서 기자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10개 나라와의 양자회담을 비롯해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회담 등을 앞둔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의 책임과 함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당부할 계획입니다. 마드리드에서 TV조선 김조우입니다. 법무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핵심 자리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앞서 검사장 인사에 이어서 일선 차장과 부장급 검사들까지 특수수사에 밝은 검사들을 기용하면서 전 정부 관련된 여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번 인사 역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단행된 검찰 인사의 특징은 백연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부서장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에는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끈 성상원 차장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의혹 사건이 배당돼 공공수사 1부에는 이동 법무연수원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 2부장에는 이상현 서부지검 형사 3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반부패 수사 1, 2, 3부장에는 어미준 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가 모두 발령났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인 이창수 차장검사가 발탁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약진했다면서 전 정권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은 나란히 광주지검으로 좌천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한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원구성을 밀어붙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면 충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0명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원하는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달째 공석인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나설 전망인데 상임위원장 선출과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헌재 제소 철회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란 요구 조건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 이름 적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한 말로 회의 열리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 독재가 재시작됐다고 비판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비상대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건 지난해 합의를 지키는 것뿐인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여 통 큰 양보라는 식의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외상값을 갚을 테니까 다른 물건을 더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 특사로 가기 위해 오늘 밤 출국하는데 귀국하는 다음 달 2일까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공무원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사건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자료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국민의힘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최초 보고에선 월북이 아닌 추락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해경, 국방부 등에 이어 오늘은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통일부는 공무원 이대준 씨 생존 6시간 동안 아무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TF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를 해달라.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북한이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표했다는 말씀. 통일부는 당시 내부 자료에서 시신을 소각한 북한군의 만행을 가리켜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와 별도로 신빙성 있는 제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최초 서면 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청와대 회의를 거친 뒤 추락이 월북으로 돌변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출범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 해경 간부들을 불러 월북 입장을 번복한 건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해경과 국방부의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물가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전방위 개입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경제부총리 입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에게 과도한 임금 인상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당장 노동계에선 정부가 왜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차분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을 과하게 올리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격차도 벌어져 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그런 큰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실제 올해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평균 15%, 10%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은 9%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왜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부터 기업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야당도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근로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느냐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놓고 서로 다른 셈법에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까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물가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은행 대출이자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올릴 땐 왕창, 내릴 땐 찔끔. 주유소 기름값에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은행 대출 금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소비자들은 고통이 커지지만 은행들은 반대로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은행들의 이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더디게 상승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진 예대 금리 차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국민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데도 은행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안정특위는 한은과 금융이 금감원을 불러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를 앞으로는 매달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끌 쪽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분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또 대출에 붙이는 가상금리도 점검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에겐 낮은 금리 대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약 계층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가중되게 받고 있어서 저희 한국은행도 여러 정부기관과 동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기재부, 산업부 등을 불러 고유가에 막대한 돈을 버는 정유사들의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렇게 은행 금리가 치솟자 대출로 전세 자금을 충당하느니 차라리 월세 살겠다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라고 그냥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인데 월세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 차라리 월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보다도 월세 찾는 손님들이 더 많은. 지난달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57.8%로 2달 연속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월세 시대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 문제는 월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103.6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30만 원 올려달라고 해갖고요. 물가도 많이 상승해가지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는데 월세까지 같이 올라버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가 지표가 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월세도 함께 오르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짜리를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작년보다 월세를 연간 50만 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들이 증가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주거 비용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치솟는 물가에 늘어난 월세 부담까지 집 없는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이 타던 차량이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일가족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로 보이는 전남 완도의 항구 앞바다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차량을 인양해서 탑승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 인양 작업이 이뤄지면 실종 전후 상황도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 송곡항입니다. 수중수색팀이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물속에서 여행용 가방을 건져 올립니다. 수중수색 사흘째인 오늘 오후 5시 12분쯤 송곡항 방파제 앞에 있는 수심 10m 가두리 양식장 밑에서 실종 일가족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잠수팀이 차량 부속품을 찾은 뒤 수중 음파 탐지기로 차량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정밀 수색 결과 근처 펄 속에 뒤집힌 채 추락한 실종 일가족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차량은 문이 잠겨 있어 수중 수색팀이 차 안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펜션에서 나온 일가족은 이 차량을 타고 9분쯤 뒤 송곡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경찰은 유리를 부술 경우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차량을 먼저 인양하기로 하고 밤사이 차량 유실에 대비해 그물로 차체를 고정시켰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유실 방지를 위해서 그 차량에 그물망을.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바지선과 크레인 등을 투입해 차량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고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했다는 게 이유인데 범행 후 인근 주택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물 앞엔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과학수사대 요원이 현장 감식을 위해 건물을 드나듭니다. 오후 3시 20대 남성 A씨가 이 건물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도 이렇게 머리 맞으신 것 같은데 여기도 피가 범벅되셨는데. 이 집은 A씨가 알고 지내다 헤어진 여성 B씨의 집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여성의 아버지였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를 지닌 채 집을 찾아갔지만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몸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50m 떨어진 이곳까지 도망친 뒤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최근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조금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일단 두 분 다 지금 수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정보고서 제작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허위 견적서를 받아서 국회에 중복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건데 업체 측은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김 후보자 측의 해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시절 의정보고서 발행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한 청구서입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각각 한 해 보전 최대 비용인 1,300만 원씩 청구했는데 증빙자료로 제출했던 보고서 표지가 똑같습니다. 실제 국회에 등록된 의정보고서도 한 권뿐입니다. 보고서를 발행했던 업체 측은 비용 보전을 위한 관행이라고 했지만 제안을 먼저 만들어서 그 돈을 타내고 그 다음에 거를 끊어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비용을 부풀려 타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도 수상합니다. 국회에 낸 청구서엔 5만 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견적서엔 같은 금액으로 2만 5천 부만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본인의 홍보를 위해 편법으로 유용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임명 철회하거나 잦은 사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 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차량을 매입하고 입법 정책 개발비를 개인 홍보성 여론조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5, 6년 전 인쇄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 다시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면서 19일 만에 최다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896명으로 화요일 기준 15주 만에 증가했습니다. 앞서 24일과 26일, 27일에도 전주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미만이지만 4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감소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감소세가 둔화된 배경으로는 해외 유입 환자 증가와 신종 변이의 확산이 꼽힙니다. 최근 격리 면제와 국제선 증편으로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오늘도 해외 유입 사례는 3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도 한 주 동안 255건 추가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의 양이 워낙 많다는 거죠. 아직 안 걸린 사람을 중심으로 또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감염은. 방역 당국은 재유행의 시작이라 보진 않지만 당분간 방역 수치가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요즘 출근길 도로 한산한 곳이 많습니다. 휘발유, 경유 모두 매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자가용 출근을 포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건데요. 전국에 2,000원 이하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그나마 싼 곳을 찾아서 원정 주유를 하거나 뚜벅이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돌아봤습니다. 휘발유 값이 대부분 리터당 2,000원 중반대입니다. 4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는 휘발유 값이 2,690원 리터당. 3,000원을 웃도는 곳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3,000원이 넘었어요. 경유는 훨씬 비싸요. 3,230원. 서울 끝자락에 있는 한 알뜰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리터당 2,105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싸죠. 예. 동네보다는 훨씬 쌉니다, 여기가. 예. 그래도 여기가 뭐 서울에서는 싸니까는 이쪽에 많이 찾아오는 편이죠.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가운데 가장 저렴한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15원. 전국에 2,000원 이하로 파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평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하며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 됐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에 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곤 했는데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평일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주유에 나서고 대중교통을 택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쇼핑몰을 조준해서 폭격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70명 넘는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작심하고 벌인 보복 공격에 서방은 최악의 테러라고 분노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폭격 직전 쇼핑몰 안에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녹아내렸고 건물은 앙상한 골조만 남았습니다. Попереднім даним поліція, це потрібно брати у поліції, що, на жаль, там ще є. 최소 1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Вдарити ракетами по такому об'єкту можуть тільки абсолютно відморожені терористи, яким не має бути місця на землі. 리스찬스크에서도 식수를 얻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두 폭격 모두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기로 G7 정상들이 결정한 직후 벌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Deshalb ist auch klar, im Verhältnis zu Russland kann es kein Zurück geben in die Zeit vor dem russischen Überfall auf die Ukraine. G7 정상들은 이 직후 공동 성명을 다시 내고 이 전쟁 범죄는 푸틴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쇼핑몰 공격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또다시 넘는 것이고 한국,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모두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책임자인 브라이언 넬슨 재무차관이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권원영 기자가 넬슨 차관을 단독으로 만나서 미국이 어떤 대북 압박 방법을 찾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을 비롯한 핵개발 국가와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끄는 금융 제재의 차르로 불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제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넬슨 차관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가 독자적으로 제재의 틀을 짜는 걸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Depriving the DPRK of the revenue it needs to support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커들은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천억 원을 훔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넬슨 차관은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자금 세탁을 통해 현금화하는 걸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Cyber realm and going after those actors who have either stolen crypto assets and making sure that they're not available in support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넬슨 차관은 테러 제재에 한국의 동참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한국의 동참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that work with partners, and again, we'll look to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ternational leader in order to help do that.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 전역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낙태약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윤수아 기자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먹는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SNS 채팅방입니다. 구매에 관심을 보이자
먹는 약으로 낙태가 가능한 임신 기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품을 화장품 상자에 담아 이틀 안에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먹는 낙태약을 판매 중인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이 500개가 넘는 사용 후기를 보여주며 정품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 중절 허용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 국내에선 불법인 먹는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로 임신을 중단한 여성 중 42%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궁 임신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초기에 의사의 진단 하에 사용해야 하고. 낙태 관련 명확한 규정 제정과 함께 낙태약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 앞서 윤서아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적인 판단은 내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의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죠. 미국은 원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가요? 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임신 24주 이전인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49년 동안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50개 주별로 알아서 낙태권을 인정할지 말지 법을 만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장 14년 징역형을 규정할 만큼 낙태죄에 엄격했던 아일랜드조차 3년 후 입법 효과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낙태죄를 폐지했는데요. 그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힘이 실리던 세계적 기류 속에서 미국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적인 쪽으로 바뀌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낙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낙태를 처벌했었습니다. 예. 줄곧 진보 진영 그리고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시도가 있었는데 보수 진영과 종교계의 반대가 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6년여 만인 2019년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위헌으로 당장 효력이 사라져야 하지만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니까 2020년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낙태가 합법화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형법 조항은 폐기가 됐지만 낙태 허용 사유를 열거한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에만 허용하고 있어서 낙태죄가 완전히 합법화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제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왜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21대 국회에는 낙태죄 규정을 고치는 형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6주 또는 10주 정도 기간 안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외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한국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낙태를 시술을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입법 미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선 의사들 수술을 꺼리거나 또 낙태약도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입법 논의를 진행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낙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빨리 법률 논의를 시작해야만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법만 발의해놓고 국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또 국회가 문제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여객열차 암트랙이 트럭과 충돌해서 탈선했습니다. 사상자가 많았을 뿐 아니라 트럭은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 이 건널목에는 사고를 막아줄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열차가 선로 밖으로 빠져나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This is an incredible scene, Kelly, right now. We're going to see all of the passenger cars that have turned over here. 구조대가 사다리를 세워 승객들을 구출합니다. 객차 안은 90도로 기울어져 아수라장입니다. The people that were bleeding and injured, and then I looked at my kids, and I looked at my wife, and I said, "There's no way that we got out of this without God." 승객 250명을 태우고 시카고에서 LA로 향하던 암트랙 열차가 미주리주를 통과하던 중에 건널목을 지나는 덤프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열차는 탈선했고 트럭은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There are multiple injuries and we can confirm there are 3 fatalities. 2 on the train and 1 in the dump truck. 건널목엔 열차가 진입하는 걸 경고해주는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선로에 왜 진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없는 이 건널목에선 과거에도 열차 사고가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기대하며 미리국했던 46명이 트레일러 짐칸에서 더위 때문에 숨졌습니다. 요즘 텍사스는 야외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데 꽉 막힌 트레일러 짐칸은 52도까지 치솟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샌안토니오 외곽. 도로 옆으로 대형 트레일러가 버려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숨진 지 얼마 안 된 시신 46구가 있었습니다. Heard a cry for help. I opened them up to take a look and found a number of deceased individuals inside. 어린이 4명 등 16명은 온열 질환으로 숨지기 직전 발견된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레일러엔 100여 명이 탔던 걸로 추정됩니다. 달아난 미리국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트레일러에 숨어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내부 온도는 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The patients that we saw were hot to the touch. No signs of water in the vehicle. It was a refrigerated tractor trailer, but there was no visible working AC unit on that rig. 샌안토니오에선 2017년에도 대형마트에 주차됐던 차량에서 이민자 시신 10구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운전자 등 3명을 연행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올 초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육필 원고가 공개됐습니다. 이 선생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타이핑 작업도 어려워서 노트에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선생이 눈물로 쓴 심상을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cm 두께의 감색 노트에 글씨가 빼곡합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쓰던 내밀한 일기장을 세상에 내놓기로 한 건 고인의 의지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이었던 지난 1월. 침대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 노트는 나만 보려고 만든 것이다. 이 노트를 주고 갈 테니까 잘 만들어 보시라. 컴퓨터 작업도 어려워질 만큼 몸 상태가 악화된 고인이 펜을 들고 이어갔던 27개월의 기록. 육필원고는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린 날은 마음이 더 아프고 글이 좀 정연하게 이렇게 진 날은 나는 조금 괜찮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물 받은 색연필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림도 그렸습니다. 저거 데이트를 할 때 그림을 잘 그려줬었거든요. 그때 앉아서 장난처럼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는 벌써 잘 안 그리셨어요.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며 수많은 화두를 던져온 이어령 교수가
병상에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말은 눈물 한 방울. 본인을 위해서 흐리는 눈물이 아니고 인간이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 고인은 얼음 속에서도 피는 기적의 꽃이라며 눈물 한 방울에서 발견한 희망을 말하고 떠났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가 최고의 메이저 대회인 윈블던 첫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를 만나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멋진 승부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100주년을 맞은 전통의 윈블던 센터코트에서 조코비치를 만난 권순우. 날카로운 스핀 서브로 연이어 서브 에이스를 챙기더니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에서도 구석을 찌르는 포핸드 발리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져오며 기세를 올립니다. 리턴이 흔들려 1세트는 아쉽게 내줬지만 2세트부터 순발력 있는 네트 플레이로 관중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더니 조코비치 발을 묶는 완벽한 포핸드에 재치 있는 드롭샷으로 결정적인 포인트를 따내면서 2세트를 가져옵니다. 3세트 역시 초반부터 절묘한 드롭샷과 방향만 바꿔놓는 리턴으로 경쾌하게 시작한 권순우. 완벽한 네트 플레이로 조코비치를 흔들고 조코비치는 랠리 끝에 넘어지기까지 하며 고전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랜드슬램 20회 우승에 빛나는 조코비치답게 점차 코트에 적응하며 권순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2세트를 내리내주며 2시간 27분의 혈전이 아쉽게 마무리되자 코트를 떠나는 권순우를 향해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조코비치와 2번부터 모두 패한 권순우는 다음에는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남겼습니다. 제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무래도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롭샷도 잘 먹히고 저포핸드도 위닝샷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을 상대로 가능성을 보여준 권순우. 남자 복식에서 윈블던 여정을 이어갑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포도청이 폐지되고 근대 경찰 조직 경무청이 탄생했습니다. 경무청 고문이 된 영국인 스트리플링은 조선 경찰관 순검의 임무가 호랑이와 귀신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구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와 귀신, 그 둘을 개화기 백성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검 뽑는 구술시험에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곤 했습니다. 포수를 특채하는 예도 많았죠. 호랑이와 귀신 잡는 순검은 경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경찰은 어떤 모습입니까? 퇴직 경찰 고위 간부는 위정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부정적 표현의 극치로 견찰을 꼽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꼬집는 데 쓰이곤 하는 식구,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하고도 통하는 말이죠. 물론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경찰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평가지만 거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불신에 하나 더 얹힌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장맛비에 둑이 터지면서 경찰로 쏟아져 들어가는 권력의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느끼는 걱정과 공포 같은 것이죠.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국가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 공룡경찰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전 정부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최종 결정을 하고 행안부는 제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경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기로 한 걸 정부는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안부가 나서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세계 어느 경찰 조직도 누리기 힘든 권한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경찰청장의 사인은 그래서 정치적 행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중요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최전선인 만큼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없는 죄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죄를 없다고 해선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지금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같은 이유로 검찰 개혁을 외쳐왔던 경찰 역시 사정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닐 형편이 되면 곱비 끌어주는 견마, 즉 하인을 두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한없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경찰은 유사일의 최대의 권력을 가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권력을 더 가지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을 빼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국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겁니다.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하나 였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다소 약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모레까지 물폭탄 수준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중부 지역은 최고 200에서 300mm 이상,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도 150mm가 넘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 약했다 강했다를 반복할 텐데요.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를 숙지해 두시면 미리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많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경북과 제주도에는 3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금요일까지 좀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8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